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퇴임하신 게 작년 연말입니다. 연말. 근데 이제 그 즈음에서 뭐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막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막 코스피 엄청 올랐을 때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들 돌았죠. 한국형 그 가치 투자의 뭐 종말 아니냐? 아니면 정말 이제 이채원 대표님의 그 한국투자밸류에서의 은퇴였지만 뭐 지금 이제 계속 현역에 계시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은퇴가 되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아, 대한민국에서 가치 투자가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혹은 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물음을 좀 시장에 던져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가 힘들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었죠. 좀 아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본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에 이제 슬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로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다는 거랑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그다음에 어떤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정책 이런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고 그 외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징벌적인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가 65% 이제 세금을 내고 나면 거의 뭐 두세 대 걸치면 거의 남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 기업들도 꽤 존재하지 않았나 그동안.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많이 가로막고 가치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좀 어떤 게 더 강화가 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법이 상법 제382조 3항이 이제 어떤 이사의 선관 의무나 충실 의무, 이 듀티 오브 로얄티에 관한 규정인데, 그거를 짧게 요약하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최근의 추세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당연히 일해야 되지만은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어떤 소비자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지금 상법이. 그래서 상법이 좀 이제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꽤 계세요. 경북대법대 이상훈 교수님 같은 분들도. 그리고 또 한국 거버넌스 포럼 활동도 하시잖아요. 포럼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건 좀 보완이 좀 돼야 된다.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것도 좀 국회 쪽의 움직임은 별로 없나요? 아직까지는. 그 저희 증권사 사장님 하셨던 저 홍성국 의원님도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고 하셨는데.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용우 의원님한테도. 이용우 의원님도 그쪽 관심 많으시고. 관심 아주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좀 주주자본주의라는 인식이 퍼진 지가 사실은 뭐 미국이라든지 좀 유럽적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잖아요, 역사가. 그렇죠. 또 이제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해왔었고, 그것도 이른바 오너라는 리더십 있는 사람을 필두로 이제 막 기업들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그걸 변해야 되는 거고. 근데 미국은 이미 그 주주자본주의를 뛰어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ESG로 가고 있는 분위기고 저희는 아직 주주자본주의까지도 못 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현실이고. 근데 이런 이제 현상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놓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돼 있지 않아요. M&A를 할 때. 예를 들면 주가가 이제 10,000원이죠. 근데 이게 그 주식을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000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하루 상한가 치겠죠. 13,000원. 1년 지나면 다시 10,000원가 있고. 그러니까 대주주만 프리미엄 붙여서 비싼 값에 팔았고 나가고 다른 소액주주들은 그냥 거죠. 이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인수한 분들은 또 그거를 자사주로 저가에 10,000원을 계속 사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가에다 평단가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2배 주고 사도.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 뭐 이렇게 내 주식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회사 같은 주식인데 대주주의 주식과 소액주주의 주식과 그냥 갭이 확 차이 나 버리니까 실제 가치는 20,000원인데 이제 10,000원에 거래야 되는데 나는 20,000원에 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주주는 20,000원에 팔고 나가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50% 플러스 한 주나
뭐 예. 20%만 있더라도 경영권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들 표는 그렇죠. 사실은 뭐 예. 그냥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대주주랑 같이 붙어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 태그얼롱 조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는 태글롱 조항이 그렇죠. 꽤 있죠. 너 팔 예. 때 내 것도 같이 같이 팔도록 팔아요. 예. 계약해 놔야 해라는 게 이제 큰손 투자자들 경우에는 그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제도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 특히 소액주주들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현실이고. 근데 유럽은 아예 법제화가 돼 있어요. 유럽도. 예, 유럽은 무조건 다 사줘야 돼요. 소액주주 것도. 우리나라에서 예. 그거 도입하자고 하면은 예. 어떨까요? 근데 일단은 반응들이? 뭐 M&A 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기업들 구조조정하기 어려워지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예. 가야 할 길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0달러짜리가 예를 들면 15불에 M&A 되면 즉각 주가가 15불 가고 영원히 15불 있다가 이제 사라져 버리거든요. 정확하다고 표현하면 조금 맞지는 않은데 굉장히 시장이 그걸 잘 반영을 해주죠. 돈을 잘 버는 대로 또 반영을 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게 폐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이 실제 가치가 한 2, 3만 원 돼도 네. 만 원에 있어도 방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만 원에 팔 게 아니니까. 그렇죠. 2, 3만 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전 세계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3, 40%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여러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제일 높다고. 엄청 높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경영권을 높이 쳐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고. 그럼요. 근데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냥 어쨌든 뭐 소수주주 의결을 뭐 따로 하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시가합병 제도가 있어요. 시가 시가합병 합병 제도. 제도. 근데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A라는 기업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아하. 최악이고. 네. 근데 B라는 기업은 업황이 절정이에요. 네. 근데 딱 요날 합병이 결정이 돼버리면 A라는 기업을 갖고 있는 주주는 이제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죠. 네. 난 팔기 싫은데 팔아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합병이 돼버리면. 내가 갖고 싶지 않은 B 기업 주식이랑 섞여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희석이 돼버리는 영향이 있어요. 이게 법이니까 합법이거든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그 대주주가 지분을 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되게 고평가를 시키려고 하고, 지분이 없는 그럴 회사는 수 있겠죠. 저평가시키려고 하는 사례를 우리는 이제 되게 많이 봐왔죠. 같은 계열사고.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법원에서 네. 뭐 회계법인 아. 한 두세 군데 의뢰를 해서 예. 공정 가치를 구하시오. 네. 그래서 공정 가치를 구하고 그 가격에 합병하시오라고 하든지 음. 아니면 MOM이라 그래가지고 MOM. MOM 룰이라고 있어요. 네. Majority of 그 Minority. 그래서 소수 주주 그것까지. 의결을 따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생기면 그래도 난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나는 그래도 주가 오르니까 합병하면 팔고 나올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소액 주주만 따로 모아서 이제 따로 이제 의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성을 하면 그래 합병 오케이. 근데 이런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OECD 20개국 중에서 이렇게 시가합병하는 국가는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부분 예. 얼마 전에 그 박용옥 대표님도 저희 여기 출연하고 가셨거든요. 그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시가합병 제도가 그래서 이른바 대주주들이 막 눌러놓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주주 입장에서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법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2만 원으로 평가했다. 그럼 2만 원으로 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굳이 주가를 눌러놓다거나 필요가 없는 거죠. 저평가되는 걸 선호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평소에 뭐 그러면 이제 뭐 IR도 좀 하게 될 거고. 아, 참 쉽지 않은 건데. 예. 꽤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세미나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게 뭐 서서히 바뀌겠죠. 그 이제 M&A 경우에 상대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이제 대주주는 높은 값에 팔고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게 한샘의 케이스잖아요. 뭐 예. 물론 한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표현은 좀 틀릴 수도 있겠다. 과거에 PER이 결코 낮지는 않았던 회사예요. 막 30배, 40배 그렇죠. PER도 봤던 그렇죠. 회사니까 이게 뭐 그렇죠. 저평가다 고평가다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는 아닌데 예. 거기는 뭐 사모펀드랑 현재 주가는 10만 원대 초반인데 뭐 한 30만 원까지는 뭐 부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주가는 몇 번 이제 급등하다가 또 이제 다시 내려오는 현상도 나타나고 예. 정확히 그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많습니다. 이제 남양유업도 어쨌든 시세보다 아, 훨씬 맞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거의 100% 같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2배. 이건 네.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다 사줘야 된다면 프리미엄이 낮아지겠죠. 주가는 적정 주가로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거고. 네.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를 2만 원에 사는 게 아니고 이 주가가 한 15,000~16,000원 가 있고 30% 프리미엄으로 2만 원에 가격은 같아지는 건데. 맞아요. 근데 다 사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액주주들이 이제 눌려 있는 만큼 최대 주주는 프리미엄을 받는 건데 반대로 그렇죠. 소액주주들 것까지 같이 사줘야 된다면 이 예. 대주주의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니 예.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은 건데 뭐 당연히 이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겠죠. 참 어렵습니다. 그 자사주도 미국은 자동 소각되잖아요. 사면. 아, 네. 예. 우리는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또 이용해 먹기도 하고. 용도가 자사주를. 참 많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뀔 거니까. 바뀔 거라고. 언젠간 바뀌겠죠. 언젠가는. 제 생에 안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최악인데 좋아질 것만 남았잖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투자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 가치주의 이것 때문에 가치주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매년 이제 세법 개정안 정부가 발표할 때도 그렇고 점점 더 소액주주들이 많아지는 것, 즉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예. 정부 정책도 또 국회에서도 국민들, 소액주주들을 많이 그렇죠. 신경 쓸 수밖에 없겠다. 예. 왜냐하면 그 힘이 세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확실히 듭니다. 그 상증세, 그러니까 상속 및 증여세 예.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예. 뭐 아까 이제 한샘 사례를 들었으니까 여러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 뭐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기 자녀들한테 뭐 경영을 저기 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뭐 아드님이 뭐 돌아가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그냥 예. 마음 편하게 프리미엄을 몇 배 붙여서 파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거다라는 예. 게 되게 컨센서스가 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좀 그게 꼭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 뭐 경영권 승계를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더 좋은 경영자에서 맡기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소유주가 결국은 이제 거대 자본 집단이나 사모펀드나 글로벌 이런 쪽으로 다 가버리면 결국은 기업의 주인은 다 없어지고 뭔가 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이렇게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답은 없죠, 사실은. 예.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연해주는 케이스는 있는 모양이던데 승계 목적이면 네. 세금을 안 내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네. 좀 이연해주는 예. 나중에 엑시트 할 때 한 번에 내라 아, 라고 하든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65라는 숫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도 뭐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예. 갖고 있는 이제 지분가치 10억에서 3억으로 이제 정부가 강화하려 할 때 예. 그때 진짜 소액주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같이 목소리를 냈잖아요. 심지어 투자금이 3억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예. 대주주 기준을 그렇게 강화를 하면 결국은 그게 나비 효과로 돌고 돌아서 소액주주들한테까지 온다. 그렇죠. 이거였기 때문에 상증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당장 뭐 몇십억, 몇백억 상속받고 증여받을 일은 없지만 예. 결국 그 대주주들의 이제 상증세 때문에 기업 가치를 눌러놓는 것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개미들한테까지 피해가 오니 이거는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보완 제재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는 한국의 가치주가 좀 최근 성과가 안 좋았던 이유는 결국 ESG가 나빠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G에 대한 부분만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네. 뭐 E에 대한 부분도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대부분의 이제 국영제 기업에 속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네. 배출시키는 업종이 많아요. 뭐 철강, 화학, 시멘트나 뭐 등등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그리고 뭐 S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쩐 뭐 소통을 잘 안 해요. 이런 한국의 가치주들 오래된 기업들 보면 네. 적극적으로 IR도 안 하고 뭐 소통도 안 하고 기업 탐방도 잘 안 받아주고 맞아요. 뭐 전혀 홍보를 안 하니까 회사가 좋은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아 회사가 의지가 없구나 하면 굳이 내가 이걸 왜 사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예전에 제가 10몇 년 전에 어떤 기업에 이제 전화를 해서 네. 뭐 상황이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자꾸 귀찮게 하면 저희 배당 안 할 겁니다. 이러는 아, 그건 뭐지?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유, 지금 예, 그러면 지금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큰일 지금은. 나죠. 뭐 배당, 그게 자기 돈도 아니고. 예.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저랑 이제 절친한 이제 펀드 매니저, 지금 현역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부산에 이제 그 펀드에서 투자하는 기업에 탐방을 갔는데, 네. 미리 사전에 예약은 안 했어요. 어차피 안 받으니까. 근데 부산에 탐방 간 김에 예. 회사를 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인터폰을 눌렀는데, 네. 그냥 거기서 바로 돌아가세요 해가지고, 문도 못 열어보고 이제 쫓겨서 서울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담당자도 못 만나고. 뭐 CEO, CFO가 아니라. 뭐 아예 그냥 통화도 못하고, 인터폰 누르고 그냥 회사에 찾아갔다가, 안 돌아가세요 이러고 그냥 주요 쫓겨나요. 투자자였는데요. 주주죠. 예, 주주였는데. 야,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그 세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쓴 기사 중에 그때 이제 방송 통해서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회사 오지 마세요였어요. 기사 제목이. 우리 회사 오지 마세요. 그때 한투밸류에서 CIO 하실 때 예. 이야기해 주셨던 회사 케이스도 이야기를 했었고 예. 거기에 아마 남양도 포함이 됐었을걸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IR 잘 안 하고 소통 잘 안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이걸 내 회사니까 니들이 뭐 왜 알려고 하는데 막 이런 부류들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죠. 어떤 기업은 이거는 아주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5, 6년? 하는데 진심으로 예. 제발 부탁이니까 저희 회사 주식 사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왜요? 일단 뭐 유통 주식도 좋고 얼마 안 되고 뭐 자사주도 꽤 들고 있는데 기관이 사면 더 거래가 안 돼가지고 이거 문제가 되고 라고 얘기했는데 속내는 모르죠. 상속세 이런 거니까요. 대주주가 싫어하신다. 뭔가 주가가 불편해하신다. 오르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기 막 한 3%, 5% 갖고 있는 주주는 또 뭐 주주 제한할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죠. 귀찮게 할 수도 있고 귀찮은 거죠. 그게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불편한 회사에 내가 괜히 고생할 필요 뭐 있느냐. 그렇죠. 네, 그냥 맘 편한 회사로 가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ESG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소셜 소통 측면에서 더 신경 쓰는 회사가 저는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오히려 역으로. 그렇죠. 소통하는 회사들 잘 찾아야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소통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안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네. 저 고생 많이 하셔서 아니 굳이 뭐 의지가 없는 기업에 우리가 싸우기 싫거든요. 뭐 굳이 회사랑 싸울 필요 없다. 그냥 의지가 있는 기업, 생각이 있는 기업, 소통할 최소한 여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 그게 지금 이제 라이프 자산운용이 표방하는 바가 예. ESG 중심 투자기는 하고 예. 행동주의 펀드기는 한데 그게 과거의 행동주의, 그러니까 막 적대적으로 싸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전혀 다른 아닙니다. 예, 스타일이라고 전혀 하죠. 아닙니다. 저희가 뭐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뭐 세 가지가 결합된 거죠. 일단 가치 투자가 바탕이 투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ESG가 들어가 있는 ESG. 거고, 그리고 행동주의. 그러니까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인데, 그러니까 뭐 정통적인 가치 투자의 지금 한계를 느끼면서 저희가 한 단계 진화하고 네. 확장된 형태의 가치 투자 펀드에 ESG와 행동주의를 가미시킨 건데, 네. 먼저 ESG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ESG 투자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스크리닝 방식을 많이 써요. 스크리닝 방식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뭐 포지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하면 ESG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거티브 방식은 낮은 기업을 빼는 거죠. 그렇죠. 안 할 것만 잘라내는 것들. 제거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 뭐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통합 스크리닝이라 그래가지고 뭐 재무적 요소를 좀 반영시킨 좀 정량 기법 써서 하는 방식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규범 스크리닝 방식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UNPRI 같은 뭐 대표적인 어떤 규준이 있거든요. 네. ESG 규준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 외에 뭐 임팩트 투자처럼 뭐 직접 투자하는 방식, 네. 어떤 뭐 환경이나 소셜 이슈나 프로젝트나 그런 뭐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이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행동주의나 인게이지먼트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인게이지먼트에 가까운 건데,
그 ESG는 저희는 이제 ESG 평가나 좀 레이팅이 낮은 기업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시장의 오해나 편견, 무관심 때문에 마치 이 기업이 ESG가 안 좋은 것처럼 인식이 되는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업을 이제 발굴을 해서 네. 회사와 소통을 해서 우리가 보기엔 이러이러한데 사실 좀 ESG를 좀 향상시킬 좀 의지가 생각이 있느냐? 있으십니까? 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고 네네. 그 생각이 있다면 저희가 응원하고 도와주고 아. 컨설팅 해주고 자문해줘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서 뭐 모든 이들이 좀 윈이 날 수 있는 기업도 좋고 주주도 좋고 뭐 저희 펀드 가입자도 좋고 저희 회사도 좋을 수 있는 그리고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펀드인 거죠. 근데 행동주의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아예 안 산다 그랬잖아요. 네. 관심이 없는 기업은. 그러니까 저희는 공격적인 행동주의가 아닌 거고 우호적인,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주의 협력적인. 펀드인 거죠.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행동주의라는 말이 이제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 봐도 행동주의 그러면 되게 과격해 보일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일단 예. 주총 불러보고 막 그렇죠. 이 외국 사례들을 보면 좀 다소 이제 기업을 윽박지르거나 예. 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케이스도 있고 예. 뭐 과거에도 뭐 엘리엇이 또 삼성전자랑 한번 싸우기도 뭐 했었고 칼 아이칸, 엘리엇, 예. 특히 뭐 외국의 헤지펀드 행동주의 헤지펀드 들어온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 막 난리 나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어찌됐든 간에 뭘 빼가거나 기업을 예. 망하게 하려거나 이게 아니라 같이 윈윈하자. 그렇습니다. 함께 예. 누리자, 예. 성장하자. 예. 어차피 뭐 상장 기업은 공개 기업이니까 예. 공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건데 이제 우호적인 행동주의를 표방을 하시는 거고. 근데 약간 제가 드는 걱정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그 펀드에는 들어가려면은 자금이 초창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약간 예. 엑시트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예, 예. 예, 예. 최소한 뭐 2, 3년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기업 가치 제고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서서히 진행이 이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자한테 적합한 이제 펀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이채원 의장의 라이프 자산운용이 저 기업에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주가가 예. 뭐 하루 만에 쫙 올라버리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예. 아, 그래요? 저희가 뭐 서서히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건 뭐 어차피 좀 이제 미공개 정보가 될 수가 있고 네. 저희가 아예 뭐 공개적으로 MOU를 맺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이제 정당한 이제 방법이 필요할 거고 우리도 싸게 사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주식을 한 주도 안 샀는데 MOU를 맺고 공개적으로 이 기업이랑 뭘 하려고 하는데 주가 밀어오르면 저희는 이제 못 사는 거죠. 예. 그럼 또 주가는 오히려 다시 빠지겠죠. 그죠. 또 이제 떨어질 때까지 다시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 중에 하나일 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런 ESG 측면에서 우호적인 행동주의 펀드를 뭐 반기거나 예. 그런 대상으로 좀 찾으셨거나 예. 소통을 해봤는데 좀 괜찮거나 예. 그런 데들이 좀 있던가요? 뭐 어때요? 후보군들은 반응들이? 예, 뭐 과거에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해봤으니까 예. 예, 기업의 성향은 잘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최소한 소통에 마인드가 열려 있는 그런 기업들은 꽤 있고요. 일단 뭐 저희 계획은 일단 뭐 다 레터를 보내야 되겠죠. 접촉을 다 하고 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예외를 시키는 게 맞는 거고 아하, 일단 최소한 만나는 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주지도 않는 기업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업은 그냥 안 사야죠. 안 사서 그냥 주식 불매운동 우리 스스로 그런 기업에 투자 안 한다. 뭐 그 만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 뭐 CEO? 최대 주주?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실무진부터 접촉을 해야 되니까 네. 먼저 차근차근 나가야 되겠죠. 어느 정도 실무진부터 접촉을 해서 그래도 최소한 뭐 소통의 여지가 있으면 우리가 뭐 어쨌든 매수 리스트에는 올라올 수가 있으니 그 이외에 좀 진행 속도에 따라서 최고 경영진도 소통을 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사실 그 우리 진짜 이채원 의장님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좀 한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채원 의장님 정도도 힘들어할 정도면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CEO를 잘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와 CEO 즉 최대 주주일 수도 있고 이 예.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꼽으라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 구조는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른바 최대 주주나 CEO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레퓨테이션을 체크하고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지도 않고요. 예. 그 좋은 CEO가 언제 또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 교체 측면에서요? 아니면은 경영진 교체. 왜냐하면 CEO를 믿고 투자했는데 CEO가 회사를 그만두고 딴 데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경영자의 자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배구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최상의 지배구조를 이 오너가 네. 최대 주주가 충분히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경영에는 이제 관여를 일치 안 하고 본인이 최고의 CEO와 보드진을 선임해서 네. 그 사람만 뽑는 역할만 하고 감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잘 못하면 이제 교체를 해버리고 그 대신 이제 경영에 직접 관여는 안 하고 네. 계속 최고의 CEO만 그냥 뽑아서 계속 앉혀놓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지배구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사 네이버 대표이사 바뀌었다고 해서 회사가 출렁이지 않듯이. 근데 우리 저기 워런 버핏 형님은 저 네. 버크셔 해서웨이 대주주이자 CIO이자 CEO이자 다 하시지 않나요? 그게 본인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버크셔에서 뭐 주가도 좋고 거긴 또 이제 주주 환원도 잘하고 하기는 예. 하니까요.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거를 이제 일반 상장사들 코스피 예. 코스닥 상장사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 받아들이느냐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